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주제는요. 요즘 정말 뜨거운 주식 시장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러다 정말 어디까지 가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곳곳에서 경고등이 깜빡이는 듯한 그런 신호들도 보여서요. 마냥 마음 놓고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여러분. 네, 정말 그렇죠. 지금 시장을 보면 그 AI 관련 기술주들,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아주 그냥 쭉쭉 치고 나가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는 분위기인데요. 동시에 또 이번 주에 나올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들이나 연준의 회의, 그 FOMC 결과에 따라서는 언제든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는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슬아슬하다. 네, 투자자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도 보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또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걸 보면요. 벌써 일부는 일단 안전한 데로 피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시점이네요. 이렇게 불타는 상승세랑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요인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논란의 중심, 미국 시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미국 3대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와, 특히 AI 관련주들은 정말 무섭게 오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기만 하는 시장에도 분명히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요. 심지어 9월 마지막 2주는 조심해야 한다, 이런 통계적인 얘기도 있던데요. 네, 9월 첫 주는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변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걸 좀 묶어서 보면 크게 정책적인 변화,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경제 지표 발표 같은 것들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우선 미중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랑 중국 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양쪽 다 꽤 괜찮았다, 건설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특히 그 틱톡 매각승인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 것 같고요. 10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두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틱톡은 정말 큰 문제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건 미국 내부 문제입니다. 바로 그 정부 셧다운 우려인데요. 10월 1일 전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막혀 있어요. 아, 또요? 네. 물론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잡고 있어서 큰 문제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게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꼭 한 번씩 나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늘 나오죠. 네.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벌써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 기술 기업들 입장에선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변화도 있다면서요. 그 H-1B 비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인데 앞으로 발급 비용을 엄청 올리고 조건도 더 까다롭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당장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에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그렇죠. 인재가 중요한데. 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타격이 더 클 수 있고요. 심지어 이럴 바엔 그냥 연구소를 캐나다 같은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게 낫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백악관에서는 이 정책 때문에 미국인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기존에 해고된 직종이랑 이 비자로 들어오는 전문 직종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좀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와, H-1B 비자 문제는 생각보다 파장이 클 수도 있겠네요. 특히 AI 인재 확보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는요. 또 다른 변수는 없나요? 물론 있죠. 이번 주에는 그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라는 게 발표되는데요. 이게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라서 시장이 다들 숨죽이고 지켜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신용평가사 모닝스타가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어요. A+에서 A로요. 아, 프랑스를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 주요국의 재정 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고 결국 글로벌 투자 심리 전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막 얽혀 있네요. 시장이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질주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나 지정학적 문제, 경제 지표 같은 브레이크가 언제든 강하게 밟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좀 어떤가요?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걱정했던 그 관세 충격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오비비베일 법안이라고 기업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뭐 세금을 빨리 깎아준다거나 비용 처리를 더 해주거나 하는 그런 세제 혜택 법안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기업들 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네, 예를 들어 내년도 순이익이 얼마나 줄어들까 하는 전망치가 연초에는 한 6% 감소였는데 최근에는 4.3% 감소 정도로 개선됐어요. 매출 감소율 전망치도 마찬가지로 나아졌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이익률 자체가 크게 좋아지는 건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경기가 좀 둔화될 걸로 예상되니까 기업들이 관세 같은 비용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다 넘기긴 어려울 거라는 거죠. 아, 그렇죠. 함부로 가격을 올리긴 어렵겠네요. 네, 특히 반도체나 제약처럼 관세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분야들은 앞으로 이익 전망치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가치, 즉 밸류에이션이 좀 내려가면서 주가가 한 5%에서 7% 정도, 그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한 6,100포인트? 그 정도 선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길게 보면 또 괜찮다는 시각도 있는 거죠. 조정이 오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맞아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침체까지는 안 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그러면 연준도 금리를 막 급하게 내리기보다는 예를 들어 9월이랑 11월 이렇게 2번 정도 완만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완만하게요. 네, 완만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위험한 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걸 사려는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내려올 때마다 사모으는 전략, 이게 유효할 수 있고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S&P 500 지수도 저희가 보는 예상 범위의 위쪽, 그러니까 5,800에서 6,600포인트 사이에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관세 영향이 좀 덜하고 금리 변화에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금융이나 유틸리티,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분야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잠깐 90년대 중반, 1995년에서 96년 사이에 보험성 금리 인하 시기랑 지금을 비교하는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과거에도 이랬으니 지금도 비슷할 거다,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95, 96년에는 물가 부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니까 시중금리가 꽤 많이 떨어졌어요. 아, 물가가 낮았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예전만큼 시장금리가 팍팍 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정말 재미있는 건 달러의 움직임이에요. 그때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에 달러 가치가 오히려 바닥을 찍고 강해졌거든요.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연준이 미리 조치를 취했으니 미국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도 미국 제조업 지표 같은 걸 보면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서 달러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달러가 강하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잘 안 떨어지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들어오는데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듣고 보니 단순히 금리만 볼 게 아니라 달러 움직임까지 같이 봐야 그림이 제대로 보이는군요. 또 다른 시사점도 있을까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95년, 96년 금리 인하하고 동결했던 기간 동안 IT 섹터 안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엄청 심했어요. 그냥 IT라고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이익이 늘어나고 그 분야 안에서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이익을 가져가는 비중이 커지는 기업들만 주가가 좋았다는 거죠. 아, 차별화. 네. 이건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금리 인하라는 큰 흐름 변화 속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뭐다? 개별 기업의 힘, 즉 펀더멘털이에요. 얼마나 꾸준히 이익을 내고 시장을 장악해 나가느냐가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금리 내린다고 다 같이 좋아지는 장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국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맨날 나오는 뭐 애플, 구글, 메타처럼 그냥 현금 많은 기업들 말고요. 진짜 펀더멘털 관점에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025년, 2026년까지 꾸준히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S&P 500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시장 장악력도 계속 커질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해요.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브로드컴,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나 에브비, 또 AMD, 블랙스톤, 서비스나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스턴 사이언티픽, 인텔, 도어대시 같은 기업들이 이런 기준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오, 꽤 많네요. 네, 참고로 요즘 제일 핫한 엔비디아는 이익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 자체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둔화될 걸로 보여서 이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와볼까요? 코스피도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외국인들 자금이 예전만큼 팍팍 들어오진 않는다는 분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상법 개정이다, 기업 밸류업이다 해서 정책 기대감이 엄청 높았잖아요. 네, 엄청났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4월 말 이후로만 7조 원 넘게 순매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증시 저평가 문제도 좀 해소되는가 싶었죠. 그런데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로는 이게 생각보다 별거 없네? 하는 그런 실망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확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이게 좀 부담이죠. 지금 코스피 PER이 한 10.5배 정도인데 이게 지난 3년 평균 수준이거든요. 딱 평균이군요. 네, PBR은 1.1배로 3년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즉 현재 주가 수준만 보면 여기서 더 막 오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게다가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제 이익 체력 면에서도 확 좋아질 만한 요인이 잘 안 보여요. 아까 말한 미국의 관세 문제 때문에 특히 자동차나 기계처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이익 전망치가 내려갈 우려가 있고요. 또 보통 실적이 회복된 지 2년 차쯤 되면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가 실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 그런 리스크가 있군요. 네, 실제로 지난 2분기에 삼성전자나 LG전자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었죠. 이런 위험 부담도 여전하고요. 최근에 2025년, 2026년 기업들 매출이나 순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요인들을 다 따져보면 하반기 코스피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정도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코스피 지수 예상 범위는 2,800에서 3,300포인트 정도로 대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국내 증시 안에서는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나요? 수급 상황은 좀 어떤 특질을 보이나요? 하반기 들어서는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오르는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잘 나갔던 지주회사나 금융 같은 쪽에서는 이제 슬슬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그래도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기계나 상사, 자본재 같은 업종이랑 반도체는 꾸준히 사고 있어요. 아, 그래도 반도체는 계속 사는군요. 네, 하지만 전체적인 매수 규모 자체는 확실히 줄었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좀 팔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는지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9월 들어서 보면 개인이 거의 10조 원 가까이 팔았고요. 외국인은 6조 7천억 원 정도 샀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에 3조 원, SK하이닉스에 2조 3천억 원이 몰렸어요. 거의 반도체에 올인한 거죠. 와, 정말 집중적이네요. 네, 기관은 2조 2천억 원 정도 순매수했지만 증권사,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3조 5천억 원 산 걸 빼면 나머지 기관들은 오히려 팔았다고 봐야 하고요. 와, 외국인 수급이 정말 반도체에 극단적으로 쏠려 있네요. 마침 최근에 삼성전자 HBM3E 퀄 통과 소식도 있었잖아요.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3E, 그러니까 AI 칩의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인데요. 이거 12단짜리 제품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거의 1년 반 만에 나온 성과라서 그동안 제기됐던 기술력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웠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D램 설계를 완전히 뜯어 고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런데 시장의 시선이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아요. 통과는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이 공급할 수 있겠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하는 좀 냉정한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수율 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차세대 규격인 HBM4 샘플을 고객사에 보내고 11월에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기술
격차가 여전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HBM 프리 통과가 단순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걸 넘어서 앞으로 HBM4 경쟁에서도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진짜 관건인 거죠. 정말 쉽지 않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걸 듣고 계신 국내 투자자분들은 어떤 점을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할까요? 결국 돌고 돌아 다시 기본으로 가야 합니다. 앞서 미국 시장 이야기할 때 강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이에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2026년까지 꾸준히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코스피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커질 걸로 기대되는 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워낙 크니까 일단 제외하고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이런 기준에 들어올 수 있고요. 의외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부진했던 카카오페이나 NC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최근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모습이에요. 아, 의외의 이름들도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기에는 속도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AI 기술주 랠리 같은 기회를 놓치지 못하려고 하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반드시 손절이나 익절 원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하고요. 반대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이럴 때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금 혹은 위치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높여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정말 알찬 분석이었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 증시는 AI 랠리 덕분에 계속 잘 나가고는 있지만 금리나 정책, 지정학적 변수 같은 잠재적인 위험들이 많아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 국내 증시는 정책 기대감은 좀 식었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외국인 수급마저 반도체에만 쏠리는 다소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결국 시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꾸준히 돈을 벌고 시장을 장악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정확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 기회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과 스타일에 맞는 균형 잡힌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렇게 버나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가치를 만들어 나갈 기업을 알아보는 여러분만의 눈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